자, 아마 오랜 시간 지금 듣고 계시느라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가볍게 몸을 좀 풀고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아이의 이번 성적이 어땠든 간에 그래도 오늘 하루 건강함에 감사하면서 저희 합장하는 자세를 등 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건강하신 어머님께 제가 교재를 한 권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장하는 자세가 견갑골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그게 20대 신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한번 해볼까요? 혹시 나 지금 20대 신체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어머니 계신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머, 정말, 두 분 다, 네. 제가 이따가 이메일 주소 적어드리면 20대 부모입니다. 이렇게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볍게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이제 EBS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이투스에서도 역시 1타 강사로 가장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가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잠신고, 서울고 등지에서 꽤 오랫동안 현직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다수의 채택률 1위 교과서도 집필했었고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뭐 나름대로 저는 대한민국 대표 영어 강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뭐 어렵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려면 이번 시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2023, 4, 5, 6월, 9월 수능의 각 1등급 비율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에는 지금 1.47%라는 이제 역대급 수치가 나왔었죠. 사실은 이때 여러 베테랑 출제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유출 카르텔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여기 좀 출제진의 빵꾸가 나가지고 사실은 어떤 뭡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경우이고요. 이제 15.97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예외적인 수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외적인 수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에는 대략 이런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어땠을까를 생각했을 때 한 10%가 좀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가로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 구모 혹은 수능은 이거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밑에 쪽에 훨씬 더 많은 점들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시험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의 여러 가지 출제 기제들은 상당히 정치와 밀접하게 돌아갑니다. 이번 시험은 대선이란 이슈가 있었죠.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시기에 어렵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의 상세한 평은 못 봤습니다만 아마 다 쉽게 출제가 됐을 거예요. 이거는 출제 방향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정치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등급까지 합산 비율은 어땠을까? 아까 이 두 데이터는 좀 예외적이라고 했으니까 제외를 하고 보시면 영어에서 2등급은 25%까지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떤 과목에서 25%를 받고도 2라는 숫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사실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등급의 비율을 보시면은 그렇게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과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3등급까지의 데이터는 더 놀랍습니다. 자, 이 역시 두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면 대략 45에서 50%까지가 3등급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빨간 선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목과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영어의 3등급은 타 과목의 5등급입니다. 3이라는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3이니까 조금 하면 1이 나오겠지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지금 5등급인 거예요. 5에서 1까지 올라가려면 생각했던 것보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 그래도 단어 좀 외웠는데 왜 똑같이 3이지? 두
두 등급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2에서 1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서 1인데 조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25%에서 4%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1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재수종합반 수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놀랬던 게 이렇게 1을 받고 3을 받는 애들이 많구나 라는 거였어요. 작년에 육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거기서 1을 받았다는 건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인 거거든요. 근데도 1, 1, 3이 많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예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건 맞는데 잘하기 때문에 아예 실무 연습조차 거의 안 했더라고요, 영어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실무도 하나도 안 했어? 라고 했더니 아니,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영어를 실무 연습을 해야 되나 싶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압박감이라고 하는 큰 상황에 맞부딪히면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실력과 상관없이.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이번 시험은 어땠느냐를 좀 봤을 때 지금 오답률 상위 10개 문항이거든요. 빈칸 문제부터 순서 삽입 문제까지 기존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대략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오답률 1위의 오답률 비율이 6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능은 83%였고요. 통상 85에서 87% 정도가 오답률 1위입니다. 그럼 이번 시험은 20%포인트 가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쉽게 출제가 됐다는 거. 쌤, 근데요, 저희 애는 원래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도 3등급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쉬운 문제는 쉬웠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낸 게 포인트였는데 우리 아이는 늘 맞추는 것만 맞추고 찍는 건 찍거나 풀어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안 움직인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쉬웠느냐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평가원이 딱 끝나면 보도자료를 평가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히 출제하였으며 지난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시험을 안 봐도 우리도 멘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궁금했어요. 저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그럼 진짜 속내는 언제 얘기할까? 언제 얘기하냐면 시험지를 배포하기 전날 평가원의 그 출제하는 출제진의 숙소가 있는데 거기로 EBS 연계교재 출제진이나 아니면 해에 따라서는 대표 강사를 불러서 이제 사실은 이만저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날 시험지와 함께 그분을 풀어줍니다. 이제 그러면 그분이 EBS란 통로를 통해서 언론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EBS 발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해설지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소재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첫 시도라서 그런지 너무 과도했어요. 그래서 학평 1학년 정도의 주제 혹은 과거에는 듣기평가 정도의 주제를 독해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무슨 비트겐슈타인의 무슨 철학 이런 것들이 과거엔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영어도 못하는데 문해력도 없었다. 그럼 정말 올해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영어의 문자적인 해석만 되면 맞출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선택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의도적인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 정권에서의 출제의 기조가 뭐였냐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대신에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이겠다였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 많이 틀리고 오답률이 굉장히 치솟았죠. 이제 사실 그만큼 애들이 이해해서 풀었다기보다는 선택지 속어에 의거해서 풀었는데 근데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이니까 다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킬러 문항도 없애고 선택지의 매력도도 낮췄어요. 여기는 다음번 시험에서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도하게 혼돈을 주는 선택지는 앞으로도 배제할 걸로 보여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문항을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문항은 뭐 오답률 상위 4개 문항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빈칸에서 보여주는 확실한 추세가 뭐냐? 아까 전에 보셨듯이 선택지의 매력도가 낮아졌다는 거.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읽은 내용으로 대략 추정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밑줄을 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노골적인 단서가 지문 하나당 최소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포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8개면요. 한 서너 개 놓쳐도 여전히 4개가 남잖아요. 이건 사실은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 어려웠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34번 문항이 킬러 문항이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지구 표면, 공간적인 배열, 공간적인 환경, 레이아웃, 공간적인 배치. 정답이 지표면에 어떻게 배치되는가. 심지어는 이 arrange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정을 하고 단서를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단서에 의거해서 푸는 방법을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집중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순서 삽입인데요. 이 부분은 메시지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일단 뭐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소위 말하는 스킬 위주의 풀이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대명사 연결어 같은 걸로 퍼즐 맞추기를 하면 대충 답이 나와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문의 난도를 좀 낮춰줄 테니까 대신에 그딴 거 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던졌어요. 왜냐하면 보통 영어는 출제를 할 때 이 집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서적의 일부를 발췌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작위로 발췌해서 세 단락을 뽑았을 때 대명사나 연결어가 하나도 없는 걸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문항에서 이런 대명사 연결어 단서가 다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지문을 추출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푸느냐? 읽고 내용을 이해해서 풀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설픈 거 하지 말고 읽고 이해해서 풀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인 독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장 삽입 문제 역시 사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에 겉으로 봤을 때는 대명사 단서가 있긴 했는데요. 삽입 유형은. 근데 실제로 답 찾는 데는 걔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것도 뭘로 풀어야 되느냐? 내용을 읽고 내용상의 단절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독해력을 반드시 점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도 잘하는 친구들은 아예 안 읽고 듣기 하는 도중에 선택지만 보고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다음번 시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미 어법에서 함정을 낼 수 있음을 선택지를 통해서 굉장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뭘 시그널을 보내는 거냐면 읽고 풀어. 웬만하면 밑줄 있는 문장을 읽고 풀어. 안 그러면 내가 실수하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요, 이 대입학이라고 하는 앞쪽에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제 아이들이 쉬운 유형으로 분류하는 문항들인데 맞아요. 쉬웠고요. 진짜 쉬웠습니다. 소재를 보시면 불필요한 걱정, 정보와 의미는 다르다, 토론 중 필기, 음식의 문화적 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듣기 평가 소재 정도였거든요. 자,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나올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번 시험만 제외하고 최근 3개년 동안 모든 시험에서 대입학의 난이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를 자꾸 난이도를 상승시키느냐? 평가원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킬러 문항이라는 욕을 안 먹어요. 여기를 어렵게 내면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이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죠. 이 부분을 어렵게 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안 틀려요. 그럼 욕 먹을 일이 없죠. 그럼 얘는 어디 가서 틀릴까요? 원래는 여기를 예를 들면 10분대에 풀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져서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왕창 찍고 나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번 시험은 자꾸 글이 튕기더라고. 이상하게 글이 잘 눈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찍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찍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앞부분의 난이도 상승의 원인이 있을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듣기의 난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에도 오답률 6위가 듣기 문항이었고요. 그 전에 6월, 9월 모의평가에도 오답률이 항상 상위 문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 쌤 우리 애가요 영어 유치원 나와가지고 듣기는 안 틀려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역시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의 발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얘가 원래 듣기랑 같이 10문제를 풀었으면 5문제밖에 못 풀어요. 듣기는 안 틀리겠지만 다른 데서 시간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꼭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 지금 현재 등급과 상관없이 풀이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고 이제 우리 애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은 시험이 쉬웠지만 어머니가 이제 댁에 가셔서 야 시험 쉬웠대. 너만 잘 본 거 아니고 십몇 프로가 다 1등급이래.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좀 하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이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는데 근데 얘가 이제 언제 엄마 영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구모가 끝나면 애가 이제 자기 발로 엄마를 찾아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는 해놔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최소의 분량이 얼마냐면 단어는 하루에 80개 그리고 모의고사는 최소 격주의 풀 모의고사로 1회분 이건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는 2등급인데요. 쌤, 1, 2등급 여기 속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까 2등급 25%까지라고 했잖아요. 2, 3, 4, 5는 애들이 보기에는 숫자가 다르니까 크게 달라 보이겠지만 지도하는 입장에서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2등급은 한 개 차이로 2등급까지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다 밑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일단은 단어의 최소 분량 80개, 격주 모의고사 이 정도는 꼭 하자. 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다음 친구들이에요. 그럼 왜 해도 맨날 비슷할까? 왜 뭐가 문제일까? 쉽다는데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더럽게 어려워도 똑같고 얘는 도대체 왜 점수가 안 움직이지? 의외로 단어에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한테 물어봐요. 꾸준히 외우고 있대요. 몇 개? 20개씩이요. 이렇게 하면 10년 걸려요. 하루에 120개 정도는 외워줘야 단어로 인한 어떤 성적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 이름이랑 단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단어를 가볍게 하루에 많이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5분짜리 쇼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어쨌든 단어의 절대적인 양은 꼭 확보하자라는 거고요.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포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포맷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원 시험은 통과하는데 애가 나서면서 다 잊어버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을 외워야 돼요. 잊어버리는 걸 감안하고 그냥 많이 때려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2등급 후반 이하의 친구들의 또 한 가지 희한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단어의 양적인 면을 채워줘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바퀴벌레에 살충제를 뿌리면 나중에는 아무리 약을 뿌려도 안 죽는 정말 센 애들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였고 지문의 내용을 애들이 다 이해했고요. 본인이 육성으로 내성이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절반 이상이 답을 틀린 거예요. 너무 이상했죠. 내용을 다 알았는데 왜 틀렸을까? 봤더니 선택지의 정답이 resistance였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내성과 저항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내성은 내성이잖아요. 약 뿌려도 안 죽는 거예요. 저항은 막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연결을 못 지어서 마지막 회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가 양으로 승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선택지에 빈출되는 어휘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결지어서 풀이를 해주는 그 수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self-perception처럼
셀프를 모르는 아이가 어디겠습니까? perception이 인식, 인지라는 것도 애들이 다 알죠. 이게 자아인지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틀렸더라고요. 역시 지문을 다 이해했음에도. 그래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self perception은 셀프로 인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프로 인식한다라는 건 우리말식의 어떤 해석법이죠. 이거를 단어에도 적용을 해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한 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이번 여름에 이루어질 거고요. 사실상 여름이 지나고 나면 등급별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수능 난이도에 맞춘 NG풀이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장인데요. 제가 우리 이제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100%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줌으로 개별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30분가량 개별적으로 너 이거 한번 해석해볼래?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동 친구들이 영어를 굉장히 평균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해석하는 수준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틀려요. 라고 본인은 진단을 내리길래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색이 봤다, 인류가 문제로 고심한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오래된 신념에 도전한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 과학과 철학에 있어서 잘했죠. 잘했어요. 해석도 틀린 게 없고 단어도 모르는 게 없고 해설제 끊어읽기랑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화면을 끄고 너 방금 뭐 읽었어? 나한테 다시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인류? 지금 거의 30초 넘게 이거를 힘들게 해석을 하고 얘 머릿속엔 인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보의 추출이 안 되고요. 문자적인 번역만 하고 있어요. 얘를 혼자서 너 마더텅 기출문제 풀어 그러면 이렇게 끊어읽기를 청크별로 맞추는 연습만 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시간 부족이니 정답률 상승이 안 되죠. 이걸 읽었으면 아,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는구나. 이것만 남기고 나머진 지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 다음 거랑 연결을 시켜 문제를 풀죠. 이걸 핵심 의미 추출 과정이라고 하고 여름 동안에는 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애들은 별로 이거 안 좋아해요. 간지나는 거 하고 싶거든요. 막 고난도 문제 이런 거 빨리 많이 풀어야 멋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폼이 좀 난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6등급에서 1등급이 된 친구들도 있었고 이번에 5에서 1이 나온 친구도 있었고요. 반면에 2에서 2로 유지한 친구도 있었어요. 6에서 1이 된 애는 자기가 못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개별 과제로 줬을 때 했고요. 2에서 2가 된 친구는 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기 싫대요. 뭐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개별 과제를 모의고사로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또 이사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회색 표지가 되어 있는 유인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네네. A4에 육모 분석, 모의고사 분석 자료라고 되어 있는 자료일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드렸냐 하면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석지를 평가원에서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석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게 내신 시험에 들어간 학교들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댁에 가실 때 이거 어머니가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아이한테 혹시 내신 들어가니? 아니면 분석 오답 노트는 해봤니? 이거 한번 봐봐 라고 주시면 좋겠고 혹시 요즘 애들이 태블릿으로 봐서 PDF 파일이 필요하다 아니면 손필기까지 얹어져 있는 PDF 버전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제 이메일 주소고요. 요게 언더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위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뭐 차권 수강 여부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애는 잘하는데 근데 혼자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라든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데 뭘 보충하면 좋을까요? 영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는 거를 전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끝나고 질문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EBS는 영어는 국어랑은 달리 소재 연계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의 소재 연계는 애가 느끼기에는 나 읽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소재상의 어떤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보는 거라면 그런 목적에서는 크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BS 교재의 문제가 지금의 트렌드에 비해서 좀 지문의 길이가 짧거나 난이도가 다소 쉽거나 하는 것들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칸 유형에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어라면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는 좀 고난도 문항이 들어가 있고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수능 완성이 길이면이나 소재면에서 조금 더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봐야 돼 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너가 그냥 어차피 매일 뭐 8개씩 10개씩 그냥 쭉쭉 푸는 연습 정도라면 그러면 이걸로 해봐 정도의 로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항상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망했다 어떻게 하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 많은 변화를 만들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전략을 세우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고 아마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또 이런 귀한 자리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훨씬 더 밝은 얼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